안녕하세요. 존 버나데요. 자, 오늘 FOMC 회의가 있었고 금리 동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이 금리 인하 압박이 오히려 이 블러핑이라고 하죠. 눈속임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트럼프도 원래는 동결을 원했을 것이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제가 이유를 하나씩 풀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압박에도 금리가 4.25에서 4.5로 동결, 인하 서둘러올 필요 없다.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랑 트럼프랑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게 좀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금리 동결, 트럼프 흔들기에도 독립성 재확인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짧게 읽어 드리고 한번 쭉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으며 노동시장 상황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랑 제가 봤을 때는 실업률이랑은 안정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걸리는 게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금리를 연준에서는 동결을 결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달 회의 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을 평가하면서 나온 위원회의 목표치 2% 있잖아요. 2%에 근접했다. 이 표현이 이제는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2%에 근접했다. 이게 목표치였는데 2%의 목표치를 이제는 지워 나가는 건가? 그럼 이제는 3%로 할 것인가? 이 목표치를 아니면은 없앨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다, 2%다 했는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2%는 좀 힘든 것 같은데 2%는 굳이 안 해도 경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2% 목표치를 언급을 서서히 빼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3%도 가도 괜찮은 건가? 약간 이런 좀 의심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연준에서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다음에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FOMC는 양대 책무, 최대 고용, 물가 안정 이 양 측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제가 여기서 가장 봤을 때는 역시나 물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연준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도록 이거를 아마도 연준에서는 잘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차 그냥 비교해 드리면요. 한국은 3%고요. 지금 미국은 4.5라서 격차가 1.5가 난다. 그래서 이것도 참 우리나라가 진짜 잘못한 게 여기 이때부터 미국이 금리 올릴 때 금리를 안 올리고 이렇게 쭉 이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이거는 뭐 우리나라 IMF 해 드릴 때 해야 되는데 물가 상승과 서민들이 힘들어졌죠. 이렇게 지금 계속 금리를 안 올리고 있으니까 환율도 뭐 지금 1,400 원이 뉴 노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이런 이유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졌다. 이제 미국 봐야죠. 미국을 계속 봐야 되는 우리나라 잠깐 얘기해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FOMC에서 지금 3월 달에 이제는 3월 달에는 과연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거를 한번 예상하는 예상치가 있는데요. 3월 달에도 지금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금리 동결로 보고 있다. 3월 달에도 금리를 안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를 가져왔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은요. 이 파란색이 확률이에요. 근데 5월 달까지도 일단은 동결이 될 것 같고 6월 달부터 쪼금 바뀌지 않을까. 6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10월 달에도 한 번 더 금리 인하 그래서 총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올해에는 한 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 그것도 0.25씩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치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되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채권 뭐 3배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그거 하시는 거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이렇게 표상으로는 '금리 인하가 두 번 있겠구나.' 이렇게 해도 나중에 또 어떻게 돼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리 동결로만 쭉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섣불리 예측하기가 힘들다. 연준의 마음이나 트럼프의 마음이나 우리가 이거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미국과 이런 금리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미국도 안 내려오고 동결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금리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뭐 2%의 금리 격차가 있었던 것도 진짜 너무한 건데 지금도 이 1.5도 말이 안 됩니다. 원래는 우리나라가 높았거든요. 예전에 그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팬데믹 이후에 역전이 돼서 이 경제 상황도 미국이 엄청나게 더 잘 나가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죠. 그래서 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왜 지금 제가 왜 그 말을 했나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려야죠. 트럼프도 원래 동결을 저는 원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트럼프가 실행하는 정책들이 물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정책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약간 물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하는 걸 극도로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는데 파월이 나서서 금리 동결을 해 준다니까 오히려 땡큐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잘못되더라도 파월 탓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동결하니까요. 제롬 파월에 한테요. 지금 보니까요. 인플레이션으로 만든 문제를 멈추게 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그냥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려고. 나중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걸 하려고 트럼프가 이런 지금 밑밥을 까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 등에서 미국을 다시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은행 규제에 대한 일은 형편없다면서 재무부가 불필요한 규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는 은행의 대출을 또 늘리려고 은행 규제를 좀 풀면서 대출을 또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말고도 이렇게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금리 동결을 하는 것도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놨는데요. 그냥 일단은 뭐 자기도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확답을 할 수 없으니까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나중에 이게 잘 안 되면은 제롬 파월이나 미 연준 탓으로 돌리고 아니면 이게 잘 되면은 그냥 조용히 묻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제롬 파월도 그렇고 미국의 지금 PC나 아니면 코어 PC 지금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이 원래 페드 타겟, 연준 타겟은 2% 였는데 2%에 터치할 듯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재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이 근원 CPI나 근원 PC나 뭐 이런 거를 높일 수가 있다. 이 물가 지수를 높일 수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민 정책에서도 지금 대량 이민자를 추방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멕시코도 지금 무슬림들도 다 추방하고 못 들어오게 이제 이민도 거의 안 받는다. 국경 장벽을 세워서 이민을 못 들어오게 불법 이민이 있잖아요. 불법 이민을 다 막으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 불체자나 아니면 불법 이민자들을 막으면은 결국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도 있죠.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아래 뭐 이런 일자리들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뭐 허드렛 일이죠. 뭐 보통 막 힘든 일들 약간 3D 업종에서 많이 일을 하잖아요. 건축이나 뭐 이런 토목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불체자들이나 아니면은 불법 이민자들이 다 쫓겨나면은 이 일자리가 일할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겠죠.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중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이 내무친 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관세. 관세도 이제 만약에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하거나 캐나다나 멕시코에 이런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이것도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걱정해서 그런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중국산에 60%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뭐 10%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예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 봤을 때 '야 이거가 진심이 아니었나?'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게 진심이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도 금리가 아니라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쪼금 물가를 내리는 이런 정책 중에 하나는 뭐 암호화폐 산업 육성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정책에서 파리 기후 협약 재탈퇴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름을 많이 캐겠다.' 이런 것도 해서 기름을 많이 추출을 하면은 석유를 뭐 시출을 하면은요 결국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물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도 아마도 동결을 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기가 원래 해온 말이 있잖아요. "나는 금리 인하를 해서 더 위대한 미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괜히 금리 동결로 하면 모양이 빠지니까 자기가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을 했지만 금리 동결하면 모양이 빠지니까 이거를 제롬 파월로 아마 탓을 돌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을 해 줘서 오히려 흐뭇해하는 거는 트럼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동결로 가도 경제가 뭐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대로 그냥 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딥시크 때문에 미국 장은 뒤숭숭합니다. 다우 산업이나 나스닥 종합이나 S&P 500이 뒤숭숭하면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또 떨어졌어요. 지금 어제 보면은 엔비디아가 4.1% 빠졌고요. 테슬라도 2.26% 빠졌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왜 빠지냐? 딥시크가 나오면서 보니까 중국 AI 이 AI가 엔비디아처럼 고성능 반도체가 없이도 AI를 만들 수 있구나. 이게 지금 커지면서 엔비디아 약간 무용론은 아니겠지만 엔비디아 이런 고성능 칩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 그에 반면에 지금 일주일 수익률을 가져왔거든요. 엔비디아가 15%,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애플이랑 메타가 이렇게 급등한 게 보이시죠? 일주일 동안 왜 애플이랑 메타가 급등을 했냐? 결국에는 이제는 오픈 AI가 추구하는 그 독점적인 AI 형태가 아니라 메타와 애플이 추구하는 애플은 아니고 메타가 추구하는 오픈 소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메타가 또 저커버그가 개발하는 방식인 오픈 소스 AI, 오픈 소스 AI가 개방형 AI가 더 뜨는 게 아닌가 지금 점점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왜 올랐냐 물어보시면요. 굳이 이제는 뭐 큰 데이터 센터와 큰 뭐 전력이 소모되는 이런 개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조금 고사양의 컴퓨터로도 이 AI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회가 열려서 애플의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좀 더 힘든 게 뭐냐면요. 이제는 딥시크 후 폭풍으로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의 이 저게 저사양 있잖아요. 저사양 칩 이거는 약간 풀어졌거든요. 고사양 칩만 이렇게 막아서 중국의 AI 개발을 차단을 하고 미국이 개발을 한다 이런 전략이었는데요. 이게 이제는 저사양 칩으로도 개발이 되니까 이젠 저사양 칩까지 규제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원래 지금 중국 매출이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저사양 칩까지 만약에 규제를 한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중국에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역시나 우리가 개별주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갑자기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애플과 메타, 페이스북이 이렇게 오를지 우리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나스닥100이나 S&P 500 이거 ETF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심심하시면은요. 나스닥 3배 레버리지잖아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모르겠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진짜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에이스, KRX, 금현물, 금 투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현물 투자도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은 금 통장에다가 금을 모아가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 금은 비트코인처럼 뭐 안전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인지 모르겠지만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잖아요. 달러가 너무 많이 발행되면은 달러를 해칭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인데요. 그중에서도 그냥 비트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이 개인이 들고 가기 힘든데 그래도 안정성 있게 변동성이 좀 적고 꾸준히 이렇게 오르는 자산은 금 말고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은도 그런다는데 은은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은은 조금 고수들만 모아 가지고요. 금은 조금 여러분들 자산을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금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트럼프의 뭐 FOMC 회의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 뭐 금리 동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석해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급변하는 질서 속에 그다음에 급변하는 경제 이런 거 봤을 때 어느 기업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할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계속 ETF로 그냥 다 담아서 그래도 적당한 수익을 챙기는 전략 그리고 장기로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